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2급 제5과목 심리상담 이론입니다. 심리상담 이론은 정신분석 상담과 개인심리학, 인본주의, 행동주의, 인지상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실존주의와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 이어서 심리상담 이론으로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현실치료와 교류분석인데요. 현실치료와 교류분석은 이제 상담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주의, 현실치료라고도 합니다. 상담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치료, 즉 현실주의 상담은요, 대표학자로서 윌리엄 글래서입니다. 윌리엄 글래서는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미국의 그 제양병원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이제 하던 중에 많이 이제 불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실 치료에 물론 이제 윌리엄 글래서도요, 정신분석학, 그 토대로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반하는 그런 그 상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치료를 이제 또는 선택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정신과적 증후군을요, 질병이라고 하는 또는 환자라고 하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분류해서 치료했던 어떤 그 정신 분석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을 이제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물을 처방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담자들을 어떤 환자이고 어떤 약물을 처방하고 이제 어떤 내과적인 이제 그런 요소로다가 어떤 취급하고 이러는 데서 굉장한 이제 불만을 느꼈던 이러한 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실 치료의 어떤 인간관은요, 인간이라고 하면 자유롭고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담 이론을 쭉 지금 학습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인간은 자유롭고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인간관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인간의 욕구는 보편적 누구나 다 같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욕구에 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람, 즉 원함 이런 것은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욕구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목적 행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행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람과 어떤 그 다름에 있어서의 차이를 줄이도록 계획을 하겠죠. 내가 어떤 이제 그 목적이 있고 목적과 거기에 대한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럼 만약에 그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을 줄이도록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선택할 거고, 그것을 대안에 대한 계획을 할 것이고 실행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 삶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쭉 학습해온 어떤 그 상담 이론들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현실주의, 현실치료 상담 이론의 기본 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전통적인 상담 치료 체제는 인간을 돕는데 부적절하다라고 그 가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정신병리다, 정신병이 있다, 뭐 이런데 어떤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자체를 치료 자체에 또는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외부로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결정론적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느낌, 생각, 환경적 여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또 통제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배울 수 있음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현실주의, 현실치료 상담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택 이론이 있습니다. 그 선택 이론에 따라서 행동 변화를 이끄는 WDEP 체제라고 하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5가지입니다. 자, 이 기본 욕구 5가지 이론은요, 주로 이제 필기 시험에서 기본 욕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지문으로 아주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기본 욕구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습득해온 욕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 누구를 알고 있겠습니까? 네, 주로 매슬로우의 5욕구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랑 지금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종종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이 현실 치료의 기본 욕구는 생존의 욕구와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 통제력의 욕구, 보통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유의 욕구와 즐거움의 욕구, 이 즐거움의 욕구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현실 치료에서 이 기본 욕구를 구분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갈등을 해소하고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행동하는데 그 행동을 규정짓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해서 이 5가지 욕구를 이제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욕구죠. 그래서 삶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욕구로서 어떤 생식을 통해서 자기 확장을 하고 생리적 욕구로 우리 인간은 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의식주, 먹고 자고 안전에 대한 이러한 욕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들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속과 사랑의 욕구.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 매슬로우의 5욕구에서 어떤 그 소속감의 욕구랑 상통한다고 하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 직장 이런 데 소속되면서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타인들과 함께 소속되면서 그 소속감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어떤 존재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죠.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인간의 기본 욕구 2번째가 되겠습니다. 3번째는요, 경쟁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그 이름으로는요, 힘의 욕구, 즉 통제력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낯설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어떤 성취감을 통해서 어떤 나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즉 뭐 성취감이나 존중, 또 타인의 인정,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로 인해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욕구 3번째였습니다. 자, 4번째는요. 자유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의 의사를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러한 욕구를 자유에 의해서 충족하고 싶어 하죠.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을 통제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병리적인 요소가 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적으로나 또는 외적으로나 굉장히 자유롭고 싶은 이런 속성이 있고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또한 굉장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정말 매슬로우 5욕구와 비교될 수 있는 거기에 없는 그러한 욕구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즐거움의 욕구인데요. 즐거움의 욕구는 우리 인간의 욕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욕구 중에 하나죠. 즐기고 웃고 유머를 즐기고 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거나 놀이를 통해서 즐기고자 하는 이러한 속성.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에 와서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속성들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한 통계들을 이렇게 보면요. 워라밸이라고 하죠. 내가 일도 즐기고 또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만족감도 즐기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수동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 번째 즐거움의 욕구까지 기본 개념으로 현실주의, 현실치료에서 갖는 기본 욕구 다섯 가지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했지만 이 기본 욕구 다섯 가지는 필기시험에서 기본 욕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이제 직접적인 욕구에 대한 개념을 찾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류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택 이론입니다. 선택 이론은 우리 인간은 이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행동 이런 것들의 종류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체 행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 따른 행동은 반드시 목적에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앞서 말한 다섯 가지 기본 욕구죠. 이러한 욕구들을 모두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각자 그 욕구를 해결하는 독특한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방법도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인간은 모두 다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의 바람이나 욕구, 그들의 환경에서 얻는 지각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때 이런 독특한 행동들이 유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거기에 따라 있는 한정적인 어떤 욕구나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서의 차이가 나의 행동이 유발되겠죠. 아무래도 A라고 하는 직장에 자리가 10개가 있다.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10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바람이나 욕구가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의 차이를 준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현실 세계와 어떤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은 내가 자각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그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있더라도 부정적이고 해낼 수 없다라고 자신감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자신을 보는 관점은 내가 주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나는 인정 못 받을 거야. 아니야, 난 열심히 한다면 설사 내가 여기가 아닐지라도 다른 데라도 잘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지각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 이론의 개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WDEP 체계라고 해서요. 행동 변화를 이끄는 체제예요. 이것은 이제 질문을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인데요. W라고 하는 것은 바람, D는 doing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E는 이제 평가로서 P는 계획을 말합니다. 자,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W, 바람은요. 자신의 바람이나 욕구, 그다음에 요구, 지각을 탐색하는 이러한 이제 그 단계인데요. 과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삶이 어떻게 바라는가를, 되기를 바라는가, 이러한 이제 질문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본인이 이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욕구에 대한 바람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대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탐색하고 점검하고 파악하는 이러한 doing의 행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의 단계인데요. 자신의 행동이 가고 있는 방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과연 내가 이 선택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금 이러한 행동이 나의 원함에 제대로 가고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바람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의 단계인데요. 무엇을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개념 WDEP 책에는요, 이 이제 단계나 이 개념을 묻는 이러한 이제 지문으로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 WDEP 체계의 질문은 이 단계나 아니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기법입니다. 상담 기법은요, 역설적 처방, 역설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재구성하기, 유머 사용하기, 직면, 즉 맞닥뜨리기라고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설적 처방, 역설적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언어 충격 기법이에요. 상담사의 지시대로 하면서 증상이 유지되면 내담자 자신이 그걸 통제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불면증 내담자가 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내담자한테 계속 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역설적으로 그거를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담자가 뭐야, 잠이 안 온다는데 계속 자지 말란 말이야? 저항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상을 그만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행동은 이제 내가 억지로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동이 통제가 아니라 그냥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그 현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 처방은 상담자가 지시대로 하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저항으로 이끌다 보니까 문제의 행동이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역설적 처방 기법은요, 우울증이나 불면증, 그다음 공포장애, 불안장애 이런 치료에 많이 적용되는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이제 불면증 얘기했고요.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이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주의나 이런 거 봤을 때 체계적인 중간법 이런 거 볼 때 좀 그 단계를 점점 좀 이렇게 높여가면서 물이 무서운 경우에는 하루 종일 물에 이렇게 같이 다닌다는가 이렇게 반대적인 어떤 요소를 첨가해서 하는 경우도 비슷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의 기법으로 역설적 처방 첫 번째 기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구성하기입니다. 재구성하기는 이제 이 재구성하기 사례를 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개념을 묻는 이러한 이제 그 유형으로 필기시험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각자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한 방식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사건, 이제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각각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됐고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게 하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구성하기 상당 기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머 사용하기입니다. 유머 사용하기에는 각각 상담 이론에서 이제 동일하게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욕구 충족이나 이제 논쟁 이런 것들이 이제 긴장되기 쉬운 상담 과정.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내담자들은 이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실을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많이 이제 자기의 신체적이나 자존감 정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러한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유머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유머를 사용할 때는요, 상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어설프게 유머를 사용하면 오히려 관계 자체가 역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 치료적 유머는요, 교육적이고 교정적이어야 됩니다. 유머가 뭐 이상하게 뭐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네 번째는 직면하기입니다. 맞닥뜨리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모순성이 보일 때, 그러니까 말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종종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류 분석 상담에서도 우리는 또 얘기를 이제 학습을 하겠지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겉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는 이건 이제 대화 방식이지만 이런 것처럼 본인이 행동하는 것과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랑 다를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들을 모순성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이런 것이 직면학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아무래도 결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겠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억지로 결혼하라고 한 것처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는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했더니 별로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담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결혼의 선택은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의 선택은 엄마가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이혼의 책임도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직면하기, 맞닥뜨리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것은 절대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때로는 이 상담 장면에서 굉장히 단호한 이러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적이면서 조력적 방식으로 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공격적이지 않도록 이제 이거를 직면을 하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공격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 기법에 주요 이제 상담의 실제를 이제 다음 시간 강의에 할 텐데 그때 우리 기법으로서 해석과 직면 이러한 기법들은요 라포가 형성되고 상담 초기보다는 중반기 이후 때 이것을 사용해야지 이전에 하면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러한 관계가 다시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실주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마치고 관련된 마무리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글래서 현실치료 이론에서 가정하는 기본적인 욕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5욕구 있었죠. 생존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3번 지문에 이제 자존감의 욕구가 있었는데 자존감이 아니라 뭐 자유의 욕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빠져 있는 뭐 자유의 욕구 지금 이제 들어가는 이런 욕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기본적인 5욕구를 묻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기본 5욕구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실 치료의 근간이 되는 선택이론입니다. 선택이론의 주요 원칙,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의 동기나 행동은 5가지 기본 욕구,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존이나 건강, 사랑 욕구, 사랑 소속, 자, 자기 가치감 여기 또 나옵니다. 앞의 문제와 상통하는 문제죠. 자기 가치감은 없고요. 그 다음에 통제, 힘의 욕구고요. 즐거움과 재미의 욕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가치감이 빠지고 자유의 욕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원칙들을 쭉 다시 점검을 해보면 5가지 욕구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욕구에 이제 그 특별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나 욕구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얻는 지각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주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실 세계와 나를 돌아보는 관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의 목표 하겠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그리고 인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 정체감이나 이제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 환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상담의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원리 및 과정은요. 우선 라포를 형성해야겠죠. 그리고 여느 상담 이론과 마찬가지로 감정보다는 행동에, 과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그 원리로서 자신의 행동에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하고 거기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계획에 맞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돕도록 이제 상담의 과정이 되겠고요. 혹시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혹시 실패나 처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상담의 기본이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촉진 관계를 유지하고 인식시키는 것, 이런 것이 상담의 원리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현실 치료의 장점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또 활동적인 이런 상담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변화 정도를 평가하게 하는 이러한 상담 이론입니다. 책임감 강조로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너무 이제 책임감을 강조로 하다 보니까 내담자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내담자가 자칫하다가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2번째는 교류 분석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류 분석적 상담은요, 대표학자가 에릭 번입니다. 에릭 번은요, 캐나다의 이제 정신과 의사입니다. 교류 분석의 창시자인데요. 인간을 3가지 자아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프로이드의 3가지 자아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추상적인 개념의 자아라고 한다면 에릭 번은 경험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의 자아를 완성시킵니다.
자,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에 초점을 두었지만 교류분석에서는 의식적 행동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에릭 번의 이 교류분석적 상담은요, 대인관계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분석적 상담의 인간관은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과 사랑을 나누고 친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릴 적 경험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아직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온 상담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관은 어린 시절에 선택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의 자신에게 이제 자라면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기대나 욕구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 가정을 보겠습니다. 자기 이해, 타인 이해, 그리고 사회적인 이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사고나 감정, 행동, 이것을 이해하고 습관과 성격, 생활 태도 등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심리적 작용을 이해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타인은요, 타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기초되어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와 타인의 관계의 이해 또는 이제 조직과 사회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너와 나, 우리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어떤 입장에서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가정을 가지고 교류 분석적 상담 이론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상담 기법을 보겠습니다. 상담 기법은요, 보통 이제 4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 기능 분석, 대화 분석, 각본 분석, 게임 분석, 뭐 이렇게 상담의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론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수업할 때마다 이제 대원 과정에서 전 한 학기를 순전히 교류 분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이 상담 이론을 학습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뭐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저거 어떤 분석이지,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이 모든 이론을 배울 때마다 그게 적용이 되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어쨌든 교류 분석적 상담의 4대 분석 이론으로 구조 기능, 대화, 각본, 게임 분석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기능 분석입니다. 구조 기능 분석은요, 3가지 자아 상태로서 어버이자, 어른자, 어린이자 이렇게 나뉘고요. 대화 분석은요, 그 기본 유형으로요, 이제 대화 패턴입니다. 그래서 상보 교류, 교차 교류, 이면 교류 이렇게 나뉘고요. 각본 분석은 이제 우리가 생활 분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라켓 감정, 재결단 뭐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게임 분석은 이제 이 각본 분석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스트로크, 인생 태도, 시간의 구조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 기능 분석입니다. 3가지 자아 상태에는요, 성격이나 일련의 그 교류들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어버이자 P, 어른자 그 어덜트 A, 어린이자 그 C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교류들이 이제 그 교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자아의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자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순간에 경험한 것을
외부 행동으로 드러나는 특정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버이 모습으로, 저러한 상황에서는 왜 어른이지만 아 몰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린이 자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그것도 특정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세 개의 자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자아 상태는 보통 이제 교류 분석적 상담에서 자아를 표현할 때는요, 제가 P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는데요. 저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저게 교류 분석적 상담의 주요 기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패턴과 비슷한 행동, 감정의 일정한 이제 패턴인데요. 이것은 이제 빌려온 자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의 이제 그 부모의 모습에서 학습이 되었던 이런 모습들이겠죠. 예를 들어 부모가 뭐 엄격하거나 권위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P도요, 뭐 CP 뭐 이런 것들로 또 나눠져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크게 개념만 보고 이제 학습을 할 거니까 어버이 자아 상태 P 동그라미로 이제 기호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부모 모습을 통해서 습득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그리고 빌려온 자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른 자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난 자극에 반응해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른 자아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원초와 자아, 초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근데 이제 이 어른 자아가 이제 각각의 어버이 자아랑 어린이 자아를 통제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 어른 자아로 인해서 어버이 자아와 어린이 자아가 잘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관되게 어떤 표정과 말과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상황과 순간에 따라서 행동과 말과 표정을 달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른 자아가 너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 세 개의 패턴들이 잘 교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자아는 어린 시절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뭐 천진난만한 모습과 행동과 말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화 분석입니다. 대화 분석은요, 상보 교류와 교차 교류, 이면 교류,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보 교류는 이제 평행 교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기대하는 대로 반응이 이제 오가는 거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 A라고 물었을 때 B라고 답하면 그 B에 대한 질문이 다시 C로 넘어가고 C에 대한 질문이 다시 D라고 하는 답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갈 수 있는, 서로 기대했던 질문과 대답이 오가면서 의사소통 교환이 끝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평행적인 대화 패턴을 상보 교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화 분석의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이상적인 대화 교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차 교류인데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왜 딴소리 하는 경우 있죠. 자극과 반응의 방향이 서로 교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네, 밥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은 차단되고 서로 기대하는 대로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교차 교류는 우리가 대화 패턴을 표시할 때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X 표시로 화살표 표시를 해가면서 이제 교차 교류의 패턴을 이제 이렇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대화 분석을 연습할 때는
또 이제 그 영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이 이제 대화하는 패턴을 가지고 연습을 하죠. 아, 저거는 상보교류, 교차교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가 행하고 있는 어떤 교류의 방식들을 이제 그 관계 측면에서의 교류 방식들을 분석하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이면 교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상보 교류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면에는 주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깥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의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부모가 이러죠. 늦게 들어오고 오다가 어쩌다가 오늘은 평소 늦는 날보다 조금 일찍 왔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오늘은 늦게 안 왔어? 아니면 오늘은 웬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꾸짖음이나 비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내면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자, 근데 이 대화 패턴에서 있을 때 이 이면 교류가 가장 건강하지 않은 대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의도를 모르게 하고 반대로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함으로 대화에 있어서 건강한 대화가 오갈 수 없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화 패턴의 어떤 분석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내담자의 어떤 또는 관계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본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적 상담의 어떤 그 상담 과정에 있어서 주를 이룰 수 있는 결국은 이 각본 분석을 이제 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교류 분석적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자체를 각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이제 각본은요, 우리가 이제 가족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가족 자체를 전체의 체계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이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계속 그 상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짜여진 각본은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건강하지 않은 각본이 구성돼서 시작된 것은 결국은 끝까지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 일생의 각본을 분석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이런 것이 이제 상담의 과정이고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각본 분석에는 어떤 용어들이 있느냐? 라켓과 라켓 감정, 뭐 재결단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먼저 라켓은요, 이제 그 각본 행동이에요. 나도 모르게 환경을 조작하는 이러한 이제 수단으로서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이 라켓 감정이 뭐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고 친숙한 정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지 못한 부정적인 어떤 정서나 어떤 그 느낌, 행동 이런 것들이 아동기 때부터 그냥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그냥 습득이 되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런 이제 그 받게 되고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에 부적합하게 되는 이러한 정서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라켓과 라켓 감정을 분석하게 하는 것은 이 그 각본 분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미 잘못 짜여진 각본, 그런 각본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짜여진 잘못된 어떤 그 각본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게임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해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 바꾸고 재결단함으로써 건강한 인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러한 각본 분석의 어떤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된 자아 상태로서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 이제 그 생활
그 분석 뒤에 이제 나오는 생활 자세가 있는데요. 4가지 생활 자세가 있습니다. 생활 태도. 거기에서 나를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하면서 그게 이제 가장 건강한 생활 방식인데요. 이런 어떤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재결단의 어떤 각본 분석의 어떤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대 분석 중에 게임 분석입니다. 게임 분석은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심리적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정한 어떤 게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들은요, 사람들한테 아주 매우 불쾌한 감정들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것들로 이런 게 전해지냐면 스트로크나 아니면 인생 태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친구나 부부, 가족 뭐 이런 모든 대인관계 내에서 정형화된 패턴들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적이고 불쾌한 이런 이제 행동들이 특성들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게임, 즉 이런 게임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로크, 즉 언어나 아니면은 비언어적인 것들로 나타나는데요.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인과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또한 인식들을 신호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즉 신체적이나 언어적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말투, 그다음에 뭐 신체적인 표현 이런 것들도 왜 매사 긍정적인 사람 말은 어떻게 막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현재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불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인데 얘기를 해보면 왠지 저 언어적인 말투나 또 신체적인 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왠지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스트로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스트로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태도를 이제 그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인생 태도는 4가지의 인생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또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이제 이런 이제 4가지의 인생 태도가 있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인생 태도에는 생활 양식에는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는 이러한 인생 태도, 생활 양식이 바람직한 인생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게임 분석에서의 인생 태도의 어떤 이제 적극적인 상담의 목표로는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분석의 이제 마지막에 시간의 구조화인데요. 시간의 사용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시간과 그 사용 방법을 신중하게 분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용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신중하게 해봄으로써 이제 자기 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러한 분석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 분석적 4대 분석, 구조 분석, 대화 분석, 각본 분석, 게임 분석 이렇게 4대 분석은 이제 이 분석 자체를 묻는 어떤 그 기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게임 분석의 용어들이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분석, 보통은 이제 뭐 4대 분석, 3대 이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크게 교류 분석을 이루고 있는 4가지의 4대 분석 이론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류 분석적 상담 이론의 상담 기법을 보면요. 그게 이제 뭐 허용이나 보호, 잠재력, 조작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용입니다. 허용은요, 부모의 금지령에 따라서 근거해서 행동하는 처음에 이제 구조 분석 우리가 했잖아요. 부모자, 그 다음에 어른자, 어린이자. 근데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권위적이고 굉장히 엄격한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 양육 환경에서 자라왔을
그 확률이 크죠. 이렇게 이제 자란 내담자가 평소에도 부모의 금지령에 따른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각본이 형성되어 있겠죠. 이러한 내담자에게 이제 그 기법으로서 부정적인 금지와 엄격한 명령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주로 이제 어린이 자를 상담자가 많이 사용하면서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활 자세나 생활 각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어릴 적에 그 강력하게 권위적이고 엄격했던 그러한 생활 각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법, 허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호입니다. 보호는 성인자, 상담자는 성인자, 내담자는 어린이자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성인이 어린이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으로 내담자를 지지해주고 이런 이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까 이제 그 부모의 자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금지 메시지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삼가해야겠죠. 이 보호의 어떤 기법으로는. 그래서 이제 주로 어린이 자아를 받아주고 이렇게 자유로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아마 이렇게 내담자에게 어린이 자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어린이 자아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실에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딱 내담자가 들어오는 행동 관찰을 통해서도 아, 저 사람이 어느 자아를 많이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그 목소리도 좀 떠 있고 이런 경우 옷차림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행동 패턴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떠한 자아를 주로 가지고 있는 구조 분석을 분명 파악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보호라고 하는 것은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금지 메시지를 삼가면서 행해야 하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재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담자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제 그 상담 기술로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아 생태라든지 구조 분석, 대화 분석, 게임 분석, 강봉 분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숙지하고 바람직하게 자유자재대로 바꾸고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어떠한 교류를 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춰야 되겠죠. 이것을 교류 분석적 상담의 상담 기법에서는 상담자의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상담 기법입니다. 조작인데요. 조작은 크게 이제 8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명료와 직면, 설명. 이제 이렇게 있고요. 뒤에 예증으로 이어지는데요. 질문은 내담자가 자신의 성인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현재 지금 초점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정보를 충분히 얻고자 하는 이러한 질문의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어떤 내담자의 특정한 행동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기법이죠. 아,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힘드시군요 라고 하는 아주 명료하게 정리정돈해 주는 이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3가지 재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직면은 상담 중간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으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동이 다를 때 모순을 지적해주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가르쳐주는 이러한 기법이 바로 설명이고요. 5번째는 예증입니다. 내담자의 어린이 자아를 즐겁게 만드는 기법이고 이거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상담 중기 이후에 행할 수 있는 해석의 기법. 그럼으로써 종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의 과정입니다. 상담의 과정은요, 이제 계약을 하겠죠. 상담실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자아 상태를 이제 구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른 자아인지, 어버이 자아인지, 어른 자아인지, 어린이 자아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대화, 교류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게임을 쓰고 있는지, 뭐 스트로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생활 각본 분석을 이제 이게 그 애초에 이루어져 있는 각본을 분석해서 바꿔줌으로써 재결단하는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되면 종결하는 이러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치유 단계로는 사회적 통합이 되어서 증상이 경감되면 전이가 치유되고 각본이 치유되는 이러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상담 이론의 모든 이론들에 대한 학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상담 이론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각각의 상담 이론들의 특징과 해당되는 학자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상담 이론의 실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